자, 지난 시간에는 이 거래량과 지표에 대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재무제표에 관련된 안정성과 수익성 지표들을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총 3개를 차트에다 세팅해 놓고 보시면 한 번에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이 한 번에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요 기본적인 분석 재무제표의 지표들을 세팅하기 전에 요 내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PS라는 게 있는데요. BPS. BPS라는 것은 주당 순 자산 가치이고요. 이 주당 순 자산 가치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뭐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의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PS라는 게 있습니다. EPS. 이거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서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 판단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BPS는 이 기업은 얼마짜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PS는 이 기업이 일을 해서 얼마를 벌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ER이라는 게 있습니다. PER. PER이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 주가를 이 조그맣게 했던 EPS로 나눠준 가격인데요. 이 PER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교재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수치가 1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기업들의 가치가 상당히 좀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라 거의 이제 PER을 한 10에서 한 15 정도까지 봅니다. 그래서 한 15 이하면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BR입니다. PBR. 자, PBR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를 BPS로 나눈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기업 가치, 주당 순 자산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BPS 가지고 주가를 나눠줬을 때 이 가격이 보통 이것도 이제 교재에서 말하는 수치는 보통 1인데요. 이것도 약간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한 1.5까지 봅니다. 그래서 한 1.5 이하면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은 이 PER은 얼마 이하일 때 요즘 트렌드에 맞게 15 이하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에는 1.5 이하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ER과 PBR을 세팅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지금 요거 PER은 여기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에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ROE인데요. ROE. 자, 요거 다시 또 지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ROE인데요.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익률. 다시 말하면 자기 자본은 내가 투자한 금액이고요.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이익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요. 은행 이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죠? 많이 받아봐야 지금 2에서 3%대죠. 아직 3%대까지 주는 은행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기업에 투자해서 2% 3%대 받을 것 같으면 투자 가치가 별로 없죠. 그래서 차라리 안전하게 은행에다 투자하는 게 낫고 최소한 이거 한 2배, 그쵸? 2배, 5%대 이상이 나와야만 투자 가치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OE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얼마를 보시면 되느냐면 5% 이상 수익 내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보율인데 유보율. 자,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영업 활동. 보통 영업 활동을 하거나 또는 영업 외 활동이 있습니다. 영업 외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잉여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잉여금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면 유보율로 표현이 되는데요. 결국 유보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현금. 그래서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래서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업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만 보고는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어디다 투자를 했다. 자,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현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유보율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만약에 줄었다. 그럼 왜 줄었는지 그것만 좀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팔 수가 있어요. 자산. 보통 이제 여기서 파는 자산이라고 하면 유형 자산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뭐 무형 자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유형 자산을 팔 경우에는 유보율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은 사실 정상적으로 유보율이 늘어난 게 아니죠. 그렇죠? 내 재산을 팔아서 유보율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 기업의 어떤 가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한번 보셔야 되는 거는 기업이 불황이면 투자를 안 하죠. 그쵸?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자꾸 확보를 합니다. 현금 확보를. 이렇게 해서 유보율이 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서 돈이 늘어서 유보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불황이다 보니까 버는 족족 쓰지는 않고 즉 투자는 안 하고 모으기만 하다 보니까 계속 유보율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은 투자해서 그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 성장 기대감이 사실 투자를 안 하면 좀 제로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향후 주가가 더 갈 확률이 좀 적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현금이 늘어나면 한 가지의 장점은 있습니다. 무상 증자를 할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적당한 게 뭐냐면은 영업 활동이죠. 영업 활동. 자,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 때 유보율이 는다면 이것이 가장 적정한 재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보율이 많다라고 하면 같이 하나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유보율에 대한 믿음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영업이익률과 유보율을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채율이 있는데요. 부채율. 자, 부채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부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이건 그냥 빚입니다. 빚. 자, 요거는 제가 그냥 통계치만 말씀을 드리면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으로 봤을 때 200%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일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당일 회전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거는 당일 거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정해진 수치는 없지만은요, 그냥 제 판단에 한 1% 이상이면 그래도 거래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정 거래량이 1%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000만 주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10만 주죠. 10만 주. 하루 거래량 10만 주. 그쵸? 그래서 한 뭐 10만 주 정도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이 종목이 시장에서 어떤 패러다임이나 어떤 인기가 있는 종목이라면은 사실 1%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50에서 그쵸 하루에 거의 100%까지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신용 물량입니다. 자, 신용 물량인데요. 신용 물량. 자, 신용 물량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10%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 물량이 높은 종목들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갑자기 폭락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이런 폭락장에서는 솔직히 대응이 손 빠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힘들죠. 그래서 수익 난 만큼 다시 까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초기로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10% 이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거고요. 보통 이제 한 5%대 미만, 5%대 미만인 경우에는 뭐 신용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량과 지표와 그 다음에 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재무 요거 세팅하는 방법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이 보이시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여기 지금 위 이쪽 부분에다가 그냥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현재 필드 편집이라고 있어요. 현재 필드 편집. 그래서 이 현재 필드 편집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내가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세팅.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거는 다 지금 기본값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기본값으로 뭐 시각이라든지 현재 대비 뭐 대비 프로 뭐 고가 저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세팅해 놓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른 건 다 빼고요. 일단 재무 쪽으로만 먼저 본다면 일단 EPS 세팅해 놨고요. EPS 그 다음에 BPS, PBR, PER 그 다음 PBR 그 다음에 ROE 유보율, 부채, 당일 회전율 이런 식으로 해서 신용까지 해서 다 체크를 해 놓고 저 같은 경우는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볼 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봅니다. 훑어보면서 이 종목은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지 양호하지 않은지 또 재무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양호한지 양호하지 않은지 판단해 보고 들어가는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뭐 스캘핑이나 아니면은 아침에 단타 치시는 분들 계시죠? 그쵸?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특히 재무는 볼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거래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표만 보고 매매하셔도 됩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은 분차트에서도 충분히 이게 세팅해 놓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래량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지표 보는 방법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신호들이 일치하는 순간에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 충분히 모르고 하시는 것보다 승률은 확실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거 말고 이제 보통 이제 중기, 단기, 뭐 스윙도 괜찮습니다. 스윙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우리가 기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스윙 그러면은 그냥 한 며칠 정도 매매하는 걸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사람마다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는 1개월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는 3개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는 보통 6개월 봅니다. 일단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단기를 1년으로 보고 중기를 2년 그 다음에 장기를 3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어차피 내 돈 주고 내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세팅해 놓은 대로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놓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를 1개월, 중기를 3개월, 장기를 6개월로 보고 투자를 하고 있고 보통 이제 단기, 중기, 장기 빼고 우리가 보통 단타 치시는 분들, 그렇죠?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재무제표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 재무는 단타 칠 때 변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날 들어오는 이 거래량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이 지표를 좀 이용하는 거 이외에는 보실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세팅해드린 이 차트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약간 좀 길게 투자하실 때 단기, 중기, 장기로 투자하실 때 이 차트를 보고 종목 판단하는 방법을 오늘은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예제로
지금 재무제표로 종목들을 뽑아서요. 이 종목들의 차트가 어떤지 그리고 매매가 가능한지 몇 가지 종목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재무제표에 관련된 어떠한 검색식을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요. 그 검색식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색식에 지금 보면 제가 일단 요거는 그 전에 정리를 해 놨거든요. 요거 조금만 더 확대를 해도 글씨는 커지지가 않아요. 요건 이렇게 확대를 해도 글씨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거 잠깐 글로 써 드리면은요. 지금 10% 성장주,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분기, 그 다음에 1년 연 단위로, 그 다음에 5% 성장주, 그래서 5% 성장주 해서 이것도 분기하고 연 단위로 지금 총 4개를 제가 세팅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총 4개를.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5%짜리로 한번 먼저 볼까요? 5%짜리. 요거는 지금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수익성하고 안정성만 고려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5% 먼저 한번 볼까요? 5%는 한 142개, 거의 2000개가 넘는 것 중에 142개 정도 나왔네요. 그쵸? 142개. 그 다음에 10%가 넘어가는 걸 한번 볼게요. 10%가 넘어가는 거 연간으로 68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분기로 10% 넘어가는 거, 요 분기 실적 10% 넘어갔던 기업들 좀 보시면 40개 정도가 나왔네요. 그럼 지금 최근 분기에 40개 정도가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먼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먼저. 일단 여기 지금 업종들이 있는데요. 요즘 조금 그래도 핫한 업종들 위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파워로직스, 얘네들은 일단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자, 지금 이게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그래서 파워로직스 한번 보면은 일단 재무 상태 먼저 한번 볼까요? 재무 먼저 한번 잠깐 보면은요. 일단 여기 PER은 아까 PER은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PER은 15 이하면 저평가다 라고 말씀드린 14고요. 그 다음에 PBR은 1.5, 그쵸? 1.5. 요것도 이제 조금 더 후하게 쳐주면 한 2까지도 봐줘도 상관없는데요. 얘는 지금 현재가 2.25니까 기업 가치로는 약간 고평가. 그렇다고 뭐 0.25 넘어갔다 서 고평가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적정 주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정 주가. 지금 이 PBR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ROE가 보면은 26%에 26%.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2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기업으로서는 괜찮죠. 그쵸? 그 다음에 유보율도 보시면, 유보율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금력이랬죠. 현금 보유력. 이게 거의 1000%입니다. 1000%. 그죠? 1045%니까 뭐 대충 이제 1000%라고 봤을 때 일단 현금 보유력도 상당히 좋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부채 보시면, 부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9%니까 아까 제가 맥시멈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200%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00% 정도면 이것도 상당히 적당하게 지금 빚을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당일 회전율, 요거는 이제 당일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뭐 1% 이상만 돼도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도 나왔죠. 그래서 소외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알 수 있고, 자, 신용물량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라고 그랬죠? 10% 미만이라고 그랬습니다. 10% 미만.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5.39% 나왔어요. 5.39%. 그러면 신용물량도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5%대 거의 중간값을 넘어섰죠. 그래서 1에서 10으로 봤을 때 중간값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신용물량이 적지는 않다. 즉 개인의 신용물량이 조금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뭐 이 종목 뭐 매매해서
뭐 잃고 따고를 떠나서 뭐 상패당할 일은 없겠다. 이 정도의 좀 안심된 마음을 갖고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 지표들, 거래량하고 지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전에 지표를 말씀을 드릴 때 지표는 종합적으로 동시 신호 들어왔을 때 제가 매수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통 주가는 상승할 때 잡는 것보다 하락할 때 잡았을 때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상승할 때는 희한하게 저희들이 잡게 되면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 결국은 그래 한번 사자 그러고 사면 꼭 고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빠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빠진다 라고 할 때가 저점입니다. 이럴 때가 저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점일 때 마음과 완전 반대 마음이죠. 반대 마음. 반대 마음으로 조금만 매매를 하시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어떤 수익률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지표들 같은 경우, 그쵸? 이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시적으로 하락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시로.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일단 여기는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는 엇갈린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쵸? 매매 시점이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하락 나왔고 여기 지금 깊게 하락 나왔죠. 깊게 하락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격도 같은 경우에도 기준값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지금 동시 신호 들어왔죠. 자, 이 자리가 매매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매수 포인트. 그쵸? 어차피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후행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렇다고 이 지표들이 후행성이라고 해서 남들이 다 보고 하는 지표인데 나 혼자만 독불장군으로 안 보고 한다라는 건 너무 고집스러운 생각인 것 같고요. 아무리 후행성이라도 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내가 수익 낼때 플러스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잘못 판단하고 하면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가 날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동시신호 들어올 때만 매매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지금 요때 매수 포인트를 놓치면 이 이후로는 매수 포인트가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죠? 이 이후로. 근데 여기서 충분히 눌림자리도 주고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지표 있죠. 그죠? 이 지표를 제외하고 이평선 갖고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매매 방법은 숱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 지표 가지고 매수 포인트를 가르쳐 드렸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이 지표만 갖고 매매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자, 요거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고, 자, 이 지표 갖고 매매할 수 없는 2단계. 2단계에서는 그럼 내가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럴 땐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하늘색 얼마라고 그랬죠? 이건 24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이 12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파랑이 6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주가가 쭉 가면서 지금 어디를 이탈 안 하고 있죠? 60일선은 이탈 안 시키고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이 조정받고 상승을 했다가 또 조정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미 이 차트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60일선 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 61번 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지금 60번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60번에서 또 타고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60일선이 이탈한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버스가 몇 번이 기다리고 있죠? 120번이 기다리고 있죠? 120번 버스. 그래서 120번 버스에서 탈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은 짧게, 아시겠죠? 손절을 짧게 해야 이 폭을 내가 마이너스로 감당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폭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표를 보고 판단이 안 되면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다른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원칙을 또 적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으시면 되고요. 이 지표로 도저히 매매 포인트가 안 나오는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쉬고 계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기준 찾으셔서 매매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량 한번 볼까요? 자, 거래량도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그쵸? 여기. 자,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을 이쪽으로 한번 보고 이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거래량이 상당히 지지부진하다라고 보신다면 이쪽으로는 좀 거래량이 조금 붙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그쵸? 거래량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번 평범한 평균 거래량을 강하게 뚫는 이런 어떤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은요, 이때부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됩니다. 한번 관심 있게. 거래량이 이렇게 대량으로 터졌다는 얘기는요, 일단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세력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세력 정도의 파워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 종목들의 관심이 좀 쏠렸다, 좀 많아졌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어떠한 세력, 한 집단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사실 판단하기 힘들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런 거 말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 세력이든 아니면 불특정 다수가 모였든 간에 이것은 중요한 건 뭐다?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은 포트에 담아 놓으셨다가 눌림자리를 찾으셔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기에는 좀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에코프로도 있는데 에코프로 한번 잠깐만 찍어 볼까요? 자, 이건 조금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만.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0, 120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 지금 바닥에서 있는 종목이네요. 그렇죠? 바닥에서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얘는 이제 240, 120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뭐 상승하는 종목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거래량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확 늘어났죠. 그쵸? 그래서 이쪽 거래량하고 그 다음에 이쪽 거래량하고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포트에 넣어 놓으셨다가 눌림목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무 상태도 한번 잠깐 볼게요. 재무 상태도 한번 잠깐 보시면 일단 PER이 7.23이네요. 상당히 작죠? 자,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에도 0.75 상당히 좀 저평가, 지금 이 정도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이 떴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더 떨어질지 아니면 조정받고 올라갈지는,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시장에 관심만 계속 받는다면, 이런 저평가 종목들은 제 가격을 찾아간다면 충분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만큼 떴다가 가라앉았어요. 이게 이제 조정인지, 그쵸?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 구간으로 접어든 건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일단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요거는 은행에 투자했을 때 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 10.18%를 받을 수 있다. 자, 뭐 이자도 나쁘진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유보 현금을 얼마 갖고 있느냐? 1835%. 자, 현금도 무진장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경기가 불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현금 보유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채가 35%입니다. 35%. 자, 부채가 없는 기업은 없어요. 그쵸? 부채가 없는 기업은 없고, 사실 우리가 부채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부채를 쓰는 이유가 요거는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세상에 투자를 하면서 내 돈만 갖고 투자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내 돈 플러스 남의 돈, 그쵸? 보통 이제 타인 돈이라고 얘기하죠.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부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돈과 부채를 합해서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게 여기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35%면 사실 35%면 거의 빚지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빚지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 기업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거래량도 보시면 1.52%, 자 1% 넘으셨죠.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서 소외되지는 않았다. 신용 물량도 3.94%, 3.92%네요. 신용 물량도 일단 5% 미만이니까 뭐 이 정도 신용 물량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출렁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급락이 나올 확률도 없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종목의 어떤 흐름 패턴이 잠깐 보이죠. 하여튼 추가로 상승할 여지는 있고,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이 종목을 어디 눌림목에서 잡아야 할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까지 수익을 낼지 그것도 결정하면 돼요. 그건 또 차후에 제가 또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내가 매매를 할 때 최소한 앞은 내 앞은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대충 실루엣이라도, 그렇죠? 실루엣이라도 좀 잡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실루엣조차도 안 잡힌 안개 속 매매 투자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투자를 해도 손실을 날 수 있어요. 대신에 손실폭은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차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 그 다음에 지표, 그 다음에 여기 이평선도 말씀을 드렸죠. 이평선 세팅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재무제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세팅해 놓은 이 값들 가지고 제가 종목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세팅해 놓은 값 가지고 또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